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교양대학의 김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공간의 문화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의 토픽은 게임이 알려주는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다양성은 당연히 우리 창의성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게임 많이 할 텐데요. 게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화라고 하는 의미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는 보통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컬처라는 말은 원래 그 땅을 일군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일구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땅을 일구고 나면 제법 뿌듯하죠. 누가 땅을 일궜습니까? 내가 땅을 일궜죠.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힘을 가하고 이 가해진 결과를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에서, 그런 행위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 문화라는 개념은 자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화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 또 귀화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되먹이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떠나서는 사실상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되었습니다. 기원전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그런 규정, 정의를 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합리적으로 물음을 받는다면 합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로 존, 로곤, 에콘, 여기서 이제 로곤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로고스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화한다, 다이얼로그 할 때 그 로그도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 바이올로지라고 되죠. 그 로지로 끝나는 말도 다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뜻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로고스, 즉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또는 갖추지 못한다면 이 정의에 따르면 인간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로고스와 대비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토스입니다. 영어로 이제 미트라고 얘기를 하죠. 신화적인 사유였습니다. 이 서양 철학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신화의 문지방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서양 철학은 시작되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토스와 로고스는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미토스가 아니라 로고스의 길을 가야만 되는 것으로, 그리고 바로 이런 로고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만이 인간으로서 규정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로고스의 출발점에서 인간의 문화는 바로 로고스라는 특성으로서, 로고스라는 의미로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문화는 로고스적, 이성적인 것이었죠. 좀 더 나가기 전에 이 미토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을, 또는 이런 사유의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토스와 로고스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시원과 시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스는 시작은 있는데 끝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겠죠. 로고스는 시작도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의 관점에서 시원을 찾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어떤 관점에서 처음 시작된 철학, 그게 바로 이 자연 철학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상정을 하고 이 현실을 만들어낸 시원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물이다, 불이다, 이런 물질로서 설명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로고스적인 특성이 미토스와의 결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근대로 넘어오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리성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매우 합리적인 사고들을 매우 중요한 인간의 능력과 또는 지향점으로서 생각해 왔죠.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좌표계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이 수학의 이 그래프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 좌표를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만들어내는데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이라는 것들도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물들을 고정해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틀로 세계와 세상을 이해했던 것이 바로 데카르트였고요. 그런 이해의 출발점을 데카르트가 만들었기 때문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받았던 것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부분들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이 분할될 수 있고요. 이 분할된 것들의 합이 과연 전체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입니다. 즉, 이 과속 카메라의 경우를 보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 가고 있죠. 이 움직여 가고 있는 특정한 시점을 잘라냅니다. 즉,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센서 1과 센서 2, 그게 하나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과 끝점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설정되면 이 사이의 공간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곳을 지나는 시간과 이 거리라고 하는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정지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로고스적인 특성인 거죠. 자, 바로 시간도 이렇게 이해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시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요. 이것들을 다 이렇게 공간으로 분할되어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이렇게 공간화하면서 시간도 쪼개지고 잘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작과 끝을 설정하는 로고스적 사고의 주된 특성입니다. 이런 로고스의 어떤 발달은 특히 기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열차의 이 변화, 발전의 과정들을 좀 추적해 보면 이 속도를 엄청나게 늘려서 공간 간에 이르는 거리들을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죠. 이 효율성, 합리성의 관점에서 계속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와 달리 미토스에서 이해되는 공간과 시간은 어떨까요?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계속 미토스의 사고 내에서는 모든 것이 펼쳐져 갑니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들도 단절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미토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스라는 사유 속에서는 공간이 절대 분할되지 않습니다. 공간은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동시성입니다. 즉, 먼과 가까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데카르트의 공간들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좌표가 1, 2, 3, 4 이렇게 가면 좌표와 좌표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간을 자르면서 우리가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만약에 잘라지지 않는다면 멀거나 가까움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토스적 공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의 관점에서는 분리하지만 미토스의 관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윤회,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죽은 부인이 그리워서 하데스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신화도 있죠.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 신화적 사유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템, 동식물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동물과 식물, 분류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신화적인 관점 내에서는 이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식물의 모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의 모습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웅녀, 곰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토템이죠. 아프로디테의 탄생이라든가, 이 다프네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모습을 변화해 갑니다.
왜? 공간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모습을 변하는 것, 그걸 뭐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변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신화적 사유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고스와 미토스를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로고스적 사유를 못하는 바보 같은 우리 선조들이 미토스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을 분할하고 이 분할 속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상 미토스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 또는 이해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또 다른 공간 이해의 방식들이었죠. 아까 제가 기차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 석탄을 떼는 기차에서 점차 기차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금 뭐 KTX도 등장했고요. 매우 빠르게 등장하죠. 이 로고스적 사유가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 공간 간의 떨어짐을 점차 좁혀 갔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아주 가깝게 좁힐 수 있었던 그런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디지털 공간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친구는 오늘 도착하고 메일이, 일본에 있는 친구는 내일 도착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는 내일 모레 도착합니까? 그렇지 않죠. 동시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디지털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간 간의 거리를 최소로 줄였기 때문에 거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해낸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공간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특성, 이 공간의 특성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뭐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 미토스의 공간과 매우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바로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펼쳐진 게임에서 신화와 로고스의 최고 극단, 우리 컴퓨터 기술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디지털 공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많은 게임들이 이 신화의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삼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유사성 속에서 비로소 이것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가능해지면서 신화에 대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디지털 공간에서 로고스와 미토스가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고스가 구현한 이 디지털 공간에서 미토스가 다시금 불러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토스와 로고스가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말로 우리가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융합되는 것인데요. 피에르 레비와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화의 디지털화 현상이다. 이 문화의 디지털화 현상 속에서 공간의 의미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신화가 우리의 문화의 영역으로 같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로고스와 미토스를 결합하게 되면 결국 미토스도 뭐의 영역으로, 그렇죠, 문화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일종의 프리즘처럼 미토스와 로고스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리즘처럼 연속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연속성 속에서 보면 미토스와 로고스 사이의 이런 전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의 층 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도 있을 거고요, 종교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학문도 있을 거고, 과학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중요한 건 이런 이 프리즘에 의해서 보겠지만 여러분들 이 색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니죠. 이 색들은 그저 다른 것이죠. 어떤 거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대체될 수가 없죠. 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같지 않다는 점에서만 동일하다. 즉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죠. 우리 서로 모두 다를 때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똑같으면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면 협력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협력 속에서, 이런 다양성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언어가 기술과 만나기도 하고요, 종교가 기술과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종교의 관점에서 기술이 펼쳐내는 것들을 예를 들면 때로는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협력의 과정이죠. 이런 문화적 협력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협력을 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긴장되는 어떤 과정,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에르스트 카시로라는 철학자는 이런 문화적 세계의 특성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에세이 온맨,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에르스트 카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을 마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옛날 고대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요. 조화는 부조화 속에 있다. 활과 리라처럼.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이 기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보면 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 양쪽에 서로 다른 방향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에만 기타는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의 어떤 다양성들은 그렇게 어느 하나의 지배를 받거나 어느 하나만 뛰어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고, 이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화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바로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시각들을 우리가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임은 즐거움도 줍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의 배면에 이 미토스와 로고스가 왜 만나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문화도 이 디지털화 속에서 그 원래 본래의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거움도 얻으셔야 되겠지만 바로 이것이 감추고 있는 문화적 의미,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세계를 다양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창의적 능력을 무럭무럭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